네, 살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싸게 위안부 쉼터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소위 우리가 정대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대협의 후신,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 두 단체를 주도해 오다시피 했는데, 이 단체가 위안부 쉼터를 샀다가 다시 되파는 과정에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마련한 부동산을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아서 논란입니다. 일단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의 지정기부를 받아서 정대협이 그 이듬해인 2013년에 경기도 안성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네. 매입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을 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2억 원 가량에 매매됐던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택은 지난달 4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구입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다 감안하면 파는 가격이 한 4억 3천만 원 손실을 보고 팔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좀 이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해명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비싸게 매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또 비판을 받아안고 있긴 한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집보다 훨씬 위치나 또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보다 싸지를 않았어요. 또 그 외 이천이나 강화도나 여러 군데를 다녔을 때도 이 가격보다 싸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논란의 출발은 이런 것 같아요. 정대협이 당시에 2013년 9월에 경기도 안성시의 상중리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샀는데 7억 5천에 샀고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8억 5천이 든 셈이죠. 그런데 팔 때는 4억 3천에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4억 한 2, 3천 정도가 4억 3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닐까요? 2020년 4월 매각했는데 4억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죠. 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래픽 돌려주세요. 2011년 이후 평당 가격을 살펴보니까 그 주변에요. A주택 같은 경우에 2011년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가격이 100만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리고 B주택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거래가 됐는데 78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평당. 그리고 2016년에 역시 거래된 C주택은 평당 가격이 14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위안부 쉼터를 쓰겠다고 하면서 산 평당 평균 금액은 지금 310만 원인데 저 세 주택의 평균값은 109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가의 3배에 사들였다. 4억 3천에 지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살 때 주변 시세보다 3배 높은 금액을 주고 샀고요. 팔 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팔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게 현대중공업이 이게 지정기타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임의로 매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한 손실을 끼친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얘기한 게 우린 그런 시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정말 자기 돈이었으면 차익 같은 거, 이게 시세 같은 거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이 해명이 굉장히 지금 부실하고요. 또 앞뒤도 안 맞고 성의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이 자꾸 더 쌓여가면서 이게 자꾸 양파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혹을 파도 계속 나온다는 뜻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국민의 뜻으로 모아서 이게 제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쉼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시세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은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 돈을 관리해야 될 주체는 이 매각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이건 정말 상식과 보편에 맞지도 않고 부동산 일종의 거래 관행에도 아주 어긋나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 이런 좀 석연치 않음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근데 김 기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 중개인으로 나섰던 인물이 또 지금 논란의 당사자로 떠오른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당시 주택 건설업자와 윤미향 대표를 연결시켜준 사람 바로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으로 신분이 됐는데요. 이 당선인 일단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점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보고 오시죠. 안성신문 대표로 골프장과 7년을 쌓았고 안성의 평화의 소녀상도 세웠습니다. 고속철철 유치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규민 당선인은 윤미향 당선인의 부부와 또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원 지역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윤 당선인의 남편과는 이 경기 지역 언론사협회 일로 조금 친분이 있고 윤미향 당선인과는 보셨듯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관련 활동으로 뭐 선후배 사이 이렇게 친분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규민 당선인이 이제 중개를 했다는 것인데 윤미향 당선인의 부부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픽 좀 넘어갈게요. 예. 이규민 당선인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규민 당선인이 김모 씨에게 이 정대협이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김모 씨는 누구냐면, 건설업체 대표이자,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어요. 당시에. 이규민 당선인은 당시에 안성신문 대표였습니다. 운영위원장에게 정대협을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이규민 당선인은 또 동시에 윤미향 지금 당선인에게 당시에는 정대협 대표였겠죠. 이 윤미향 대표에게 또 이 김모 씨가 건설한 이 주택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별한 저 세 사람이 그들끼리 사고 팔고 뭐 중개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의혹.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었던 김모 씨, 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은 거죠. 사실 여기에 이 안성에 있는 집을 누가 살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중개의 역할입니다. 예. 매수인이 나타나야 결국 팔 수가 있는 건데 이 매수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중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줬다면은 이 매도인 김모 씨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이 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공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이 부동산에 압류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뭐 매수인이 돈을 들고 나타나 가지고 이걸 사겠다라는 게 나타났다면 얼마나 큰 이득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소개한 것 자체가 이 매도인 김모 씨 건설업자로는 굉장한 이득인 것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가격을 우리가 7억 5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3년 가격입니다. 예. 2013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요, 서브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요,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내림세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2013년으로 대입하면은 이 7억 5천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선인이 이규민 당선인이 소개한 이 행위 자체가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뭐 여기에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런 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통합당에서는 곽상도 의원은 아까 그 당시에 그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던 김 대표와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서로 이 세 사람이 짜고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싼 값에 주택이 거래가 됐습니다.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업계약서를 써서 윤미향 당선인이 그 차액을 돌려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상도 의원의 저 주장? 일단은 뭐 업계약서를 써서 차액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면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매입 당시에 주변 땅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데 3배나 비쌌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땅이 특별히 그 지역 주변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느냐 예. 이런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해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강남의 뭐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해 보인다거나 그런 지형 지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게 매입되었는지는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되고 굳이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한 것 중에는 주택 안에 있는 부분을 예. 훨씬 더 좋은 자재로 썼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좋은 자재로 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3층짜리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그 주택 내부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뭐 넘어져도 덜 다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몇 가지의 내부 사진이 공개된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시설이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시설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소명해야 되고 서울경제 단독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긴 한데 네네. 현대중공업이 윤 당선자와 쉼터 사업을 할 때 어. 긴밀하게 접촉을 했었다라고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밝혔지만 예. 이 서울경제 단독 신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미향 당선인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논란과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경기도 안성시 이제 상중이라는 곳에 이제 위안부 쉼터를 정대협이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논란이에요. 근데 김 기자, 정대협이 당시에요. 원래 이 안성에 쉼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금액뿐만 아니라 위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원래 쉼터를 마련하려고 했다가 기부를 받은 뒤에 경기도 안성으로 부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안성까지 쉼터를 마련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자 어제 정의연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이 경기 안성의 이 부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 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접근성이 입장을 좋다. 밝혔거든요. 하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안성 시내에서 이곳까지는 배차 간격 50분 걸리는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서도 경사길을 올라야 된다더라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저희 제작팀이 함께 포털 사이트 맵 사이트를 통해서 좀 거리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안성 시내라고 해서 안성 시청을 기준으로 이곳까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게 서울에서의 그 시간 소요가 아니라 안성시청에서 출발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그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거리를 저희가 이제 포털 웹사이트로 찾아본 것인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저게 왜 2시간이 넘게 걸리냐면요. 아하. 그냥 자동차로 타고 가면 사실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버스 배차 시간과 환승 거리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도보로 462m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접근성이 용이해서 안성시에 있는 상중리에 쉼터를 마련했다. 이 설명이 좀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할머니들 안 계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아니었나요? 이런 지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2013년도에 그 위안부 쉼터가 이제 개소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4명이 참석을 하셨대요. 말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쉼터에 머물렀던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셨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할머니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내가 TV를 보고 이 쉼터라는 거가 있는 거를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치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들 핏값으로 호의호식 윤미향 절대로 배지를 달아서는 안 돼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돈을 모두 토해내시오. 피해자 할머니는 이렇게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쉼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최초에 마포에서 마포가 왜 최적지로 선정됐냐 그러면은 성산동. 그렇죠. 예. 여기에 한 교회가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설을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명성교회에서 그래서 예. 그 인근에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갑자기
정말 그 심삼유국으로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게 그 윤미향 당선인은 다른 데도 봤다는데 그럼 다른 데를 본 데를 한번 비교 분석한 걸 한번 드러내 줘야죠. 어떤 게 합당한 부지였는지.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여러 가지 공기만 좋다고 고려되는 게 아니라 예. 할머니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후생 시설들이 좋은 쪽을 섭외하는 게 당연히 이게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없이 이렇게 아주 그 먼 땅으로 갔어요. 할머니들 2시간을 걸려서 가려니까 한 분도 머무르는 할머니가 없었다는 게 당연하죠.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너무 멀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부지 선택 과정서부터의 문제가 이게 꼬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미향 당선이 명쾌하게 해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왜 마포구 성산동에 쉼터를 하려고 하다가 저 서울하고의 거리가 떨어진 안성시가 됐을까? 그럼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그 지역 중에 아까 저희가 이제 짚어본 것처럼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 부부가 각별한 관계였고 저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대표는 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안성신문 대표이면서 저 건축업자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고 또 그들은 또 그런 특별한 관계였고 근데 지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고 여기까지 이제 논란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또 들어갑니다. 자, 김 기자, 저 쉼터, 지금 계속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쉼터가 말 그대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데 어떻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일반인들에게는 펜션처럼 사용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곳을 펜션처럼 이용한 이후에 후기를 남긴 블로그 글이에요. 이겁니까? 지금은 없어진 글인데 뭐 안성 펜션에 다녀왔다라는 제목과 함께 시설 사진들을 저렇게 올리고 있고요. 특별히 뭐 펜션에서 묵으려면 바베큐죠라고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펜션과 관련된 관계자의 연락처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도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 먹는 사진과 함께 예. 관계자 전화번호, 윤미향 당선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관심 깊게 볼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 설명도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라더라. 평소에는 이렇게 펜션으로 쓰여진다나 봐요. 라고 하면서 뭔가 거기서 들은 듯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고 해서 샀는데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작 저 쉼터에 단 한 분도 머무른 적이 없고 평소에 저렇게 고기 구워 먹고 펜션으로 사용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쉼터, 그러니까 저곳이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할머니들을 위한, 그래서 뭐 힐링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보다는 목적 외, 그래서 뭐 펜션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또 뭐 이렇게 가서 뭐 행사로 종종 하면서 이런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과연 저 펜션을 샀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아는 사람끼리 했을까? 오늘 그 정의기업연대가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서를 내놓은 걸 보니까요. 특이하게 계약서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떤 거가 있습니까? 4조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 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그리고 제세 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그래서 원래 변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규민 당선자가 연결해주고자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사회 공동 모금을 통해 가지고 얻은 돈으로 마포에 사느니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좀 해주고 반성해? 또 업계약서라고 지금 뭐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남은 차액을 또 이익을 향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용보다는 목적 외의 사용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여기서 또 뭐 그 정대협 사람들이 뭐 술판까지 벌렸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변호사 얘기에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배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던 저게 뭐냐면 쉼터에서 술판 벌인 정대협, 술상인 일본 과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2016년 5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위안부 쉼터 워크숍 행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올렸던 사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활동가들이
술판을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거기서는요. 일본 과자와 술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실제로 2016년 5월 워크숍에 등장했었던 일본 과자 그리고 술병도 보입니다. 우리 오창석 부소장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쉼터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이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긴 하나 이제 정대협 식구들이 가끔씩 회식을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술판이라고 해서 얘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저기 보면 이제 일본 과자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꼬투리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저 일본 과자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누군가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서 그냥 과자 같은 거 사왔을 때 그냥 사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특별히 가져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좀 비판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펜션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을 하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다면 대여료를 받고 그 대여료를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할머니에게 재사용했다. 이러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이 쉼터에 대한 이용 내역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할머니들이 이용을 했는지. 지금 처음에 맵을 공개하셨는데 할머니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곳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단체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과연 저 쉼터에서 이용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분명히 정대협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저 쉼터 자체가 할머니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할머니들로부터 이제 할머니들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저 쉼터를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또 한번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지금 위안부 쉼터 매입 매각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논란에 이어서 그러면 그 쉼터가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됐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거기에서 일본 과자가 등장하는 술판까지 있었다. 이제 이런 논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 기자 보세요. 자, 이 위안부 쉼터에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이번 논란에 또 등장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쉼터의 관리인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 부친이 관리인으로 이제 일해온 것이 드러났는데요. 안성 쉼터에는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중 70%는 관리를 맡은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에게 인건비로 돌아갔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까지 6월까지는 월 120만 원이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에는 월 50만 원이 이제 아버지에게 지급이 돼서 총액이 7,580만 원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자, 윤 당선인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그런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컨테이너 창고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더군다나 난방과 냉방이 되지 않아서 전기 시설을 하고 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가면 정말 춥고 덥고 그런 시설이에요. 방이 여러 개니까 그 한 방에라도 지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에 창고에 방을 만들어 지내달라 부탁을 했고 자, 그러니까 이 위안부 쉼터의 그러니까 이 인건비로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에게 지난 이게 몇 년간입니까, 김 기자? 한 6년, 7년간 정도 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니까요. 지급 총액이 7,580만 원이었다. 그 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 70%가량을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글쎄요, 최수영 평론가 이쯤에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사유화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할머니들의 힐링센터 혹은 쉼터로 이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은 이 건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맡는 게 합당한 거고 이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에 오셨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에 이 건물 관리에 무슨 특정한 뭐 아주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더군다나 몇 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지급 총액이 8천여만 원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는 건물 관리에 대한 대가로 봐줘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창고를 어떻게 해서 방을 만들었다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건물 용도 외 건물들이 또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불법 증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등본에. 저곳에 지금 위안부 쉼터 이 논란의 위안부 쉼터에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성시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런 것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사적 유용이라는 가족이 동원된다나 하는 점은 어떤 국민적 보편적 감정이 저는 이해될 수 없고 더군다나 정대협의 일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던 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같이 참여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아버님이 이런 일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전문성과 기여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윤 당선인이 말렸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장려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해명해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과 가지고 될 문제인가는 제가 의문이 듭니다. 저는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위안부 쉼터에, 관리를 맡으실 분이 필요할 수는 있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관리를 맡아서 한 6년간 7,580만 원을 받은 분이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다른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었느냐. 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창석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총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7,580만 원을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총액이 좀 부풀려 보이긴 한데 월 100만 원 수준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월 100만 원도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이죠. 근데 100만 원 수준인데 과연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안성시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나 원래 또는 이 조경이라든지 건물 관리를 원래 능통한 사람이었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사과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고 제가 추산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100만 원인데 여기 건물 관리를 해주실래요? 하면 사람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의 해명 역시 국민에게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의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저걸 관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비판을 면치는 어렵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이요. 이 부친이 이제 인건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배승희 변호사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또 오늘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 부친은 그 위안부 쉼터에 창고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지내셨습니다. 나름 또 해명을 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또 오늘은 또 출연해서 창고에서 지내셨다고 하고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란 거는 결국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은 그 행동도 안 보여줄 뿐더러 그 말도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인턴으로 자기 국회의원실 보좌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아니면 무급으로 인턴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적게 받았고 무급이고 우리 애가 잘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국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자기 교수가 학교의 이사진인데 학교에 건물이 좀 무너지거나 이래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선 업체를 어디다 맡겼느냐? 자기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건설 회사에 맡겼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거는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이 공직에 와서 과연 공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가족은 괜찮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성도 없는 이런 태도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윤미향 씨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에 있는 위안부 쉼터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이제 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김 기자, 얼마 전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관련된 의혹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요. 소식지를 발간할 때 이 편집과 디자인을 맡았던 한 신문사, 수원에 있는 신문사, 바로 윤미향 그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의 인터넷 신문사에서 뭔가 정대협과 정의연의 소식지에 대한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서 또 가족끼리 뭔가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요, 족벌 경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후원금도 개인 계좌로 받고 공적 자산을 일가 재산처럼 이용한 건 횡령입니다. 공사 구분 못한 NGO 족벌 경영입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요구하는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을 친일로 매도한 것 사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에는 위안부 쉼터와 관련된 인건비가 투입이 됐고,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소식지를 만드는 그 제작 비용, 근데 그 제작을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회사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비영리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신규 인력을 뽑을 때 가족 채용을 막기 위해 대표와의 이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정치인의 가족, 보좌진 일자리 나눠 먹기를 비판해온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정대협, 정의연 측에서 지금 벌어졌던 것 아닐까요? 이런 관계자 멘트가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번 논란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이어집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